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HBM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HBM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방송 언론에서 나와서 TSV, 그러니까 트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실리콘 간통 전극이라고 설명을 하죠. 정작 용어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명료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이 HBM만 이해를 하면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같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하이 밴드위드라고 하잖아요. 이거 메모리고 대역폭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학문 영역에 따라서요, 이게 좀 다른 의미인데요. 원래 대역폭이란 건 뭐냐면 요렇게 주파수가 있잖아요. 이 주파수가 보통 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 하나만 보자 이거예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dB 요 이하는 신호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요것만 살린다고 했을 때, 요거와 요거의 넓이를, 이건 대역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컴퓨터에 쓰는 있잖아요. 컴퓨터 네트워크에 쓰는 거는 이거하고 전혀 의미가 틀려요. 이때 대역폭의 의미는 뭐냐면요, 단위 시간당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최대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라든가,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퍼 세컨드, 이런 거 보셨죠? 초당 100만 바이트가 지나가는, 또는 초당 기가 10억 바이트가 지나가는 이 전송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최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요거하고 좀 의미가 다르죠. 대역폭이라는 게, 이게 원래는 대역폭 대신에 뭐냐면 주파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됐어요. 이게 이제 정보 이론을 창시하신 전설적인 천재학자죠. 클로드 셰넌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만든 수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정보량이 뭐에 비례하냐면, 그러니까 신호대 잡음비하고요, 예전에 이제 뭐 통신할 때 말하는 건데, 주파수하고 비례한다고 그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량이 디지털적으로 하면 0과 1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주파수가, 이게 이제 1Hz는 1초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걸 1Hz라고 그러고요. 2Hz는 1초 단위에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2Hz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1만 Hz 같으면은 1초에 1만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조밀한 그런 커브가 그려지는 거를 1만 Hz라고 한다고요. 1Hz마다 신호가 담겨 있다 그러면 1만 Hz는 신호가 1만 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파수하고 정보량하고 비례를 한다고 했는데, 요거 수식에서 이게 B라고 표현했거든요. 밴드위트.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대역폭이라고 했을 때 쓸만한 요 마이너스 3dB를 지운, 그러니까 쓸만한 신호 주파수의 수를 그냥 B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주파수하고 정보량하고 비례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이 밴드위트를 셰넌이 그렇게 썼으니 요거를 주파수로 하고 요게 정보량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냥 컴퓨터 공학에서는 네트워크하고 또는 메모리 대역폭은 무조건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1 메가바이트 세컨드면 요거는 뭐 초당 전송 속도니까, 이걸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넓이로 비유를 하시면 안 되고요. 최고 속도를 포함해서 고속도로의 품질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메모리에서 그러면 대역폭을 결제하는 건 뭐냐? 칩은 여러 개가 있어요.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CPU에 뭐 보면 옛날에 PC 샀을 때 00 뭐 헤르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클럭수거든요. 클럭수는 뭐냐면 회로에 가해지는 전기적 진동의 주파수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까 클로드 셰넌에 뭐 정보 이론 갈 것도 없이 주파수 수가 정보량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컴퓨터에서는 바로 그렇게 응용을 하거든요. 클럭수는 뭐냐면 아까 진동수가 있는데 주파수 수예요. 어쨌든 CPU 클럭수가 있고요. 그 다음 메모리 클럭수가 있다고요. 요즘은 뭐 메가가 아니고 기가 단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CPU 클럭은 뭐냐면 코어 클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메모리니까 HBM 요것만 중요하다 이겁니다. 메모리 클럭. 그 다음에 메모리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버스야말로 신호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I/O 수라고도 해요.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동의어가 버스 수라고 해요. 이 I/O 수를 나타낼 때도 비트 수를 쓰기도 합니다.
메모리 같은 거 보셨을 때 뭐 32비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곱하기 32. 그건 뭐냐면 발이 32개 달린 건데, 그러니까 이 메모리 버스 수가 32개라는 얘기예요. IO 수 하나, 핀이라고 하죠. 핀당 전송 속도가 있어요. 핀당 대역폭이 있다고요. 아까 대역폭이 제가 전송 속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핀이 32개면 핀당 전송 속도를 곱하면 이 메모리 칩 하나에 전체 대역폭이 나옵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대역폭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클럭 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버스 수를 곱하잖아요. 속도가 뭐 메가비트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8로 나눠주면 돼요. 바이트는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비트는 소문자로 표시를 하는데 8비트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로 모이는 거를 8로 나누면은 이 속도가 나옵니다. GDDR이라고 하는데, DDR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DDR은 뭐의 약자냐면 더블 데이터 레이트 메모리 이렇게 되는데, 이제 HBM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고사양이 DDR입니다. 이건 CPU를 보조하기 위해서 쓰이고요. GPU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래픽 칩용 생긴 게 GDDR입니다. 뭐 용도가 좀 틀려요. 더블이니까 왜 더블이냐? 이전에는 SDRAM을 썼는데 성능이 너무 극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속도를 개선시켜 보자 해서 쓰기하고 읽기를 동시에 하는 메모리를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더블이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요 G는 이제 그래픽이거든요. 여러분 게임기 할 때 플레이스테이션 있잖아요, 소니. 그거는 그래픽이 아주 우선시돼야 되는 게임기라서 이게 메모리로 GDDR을 씁니다. 그러면 나도 PC에서 DDR 안 쓰고 GDDR 쓰면 되겠네? GDDR이요, 비싸요, 가격이. 그리고 발열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래픽용이라서 우리가 범용으로 쓰는 CPU의 보조용으로 쓰는 DDR이면 충분하지 굳이 PC에서 GDDR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GDDR하고 DDR 용도는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DDR을 이제 내놓는 업체 입장에서는 CPU 칩셋 제조사하고 메인보드 제조사 같은 그런 회사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DDR 메모리 같은 경우 여러 개의 메모리를 하나의 기판에 붙인 모듈을 메모리 슬롯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노트북용하고요, PC용하고 스마트폰을 위한 방식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연대를 해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은데, GDDR은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픽 메모리에. 그래서 DDR하고 GDDR은 개발 주기도 좀 틀리고요. 어쨌든 더 신경이 쓰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픽 메모리라고 했을 때는 GDDR하고 HBM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요거는 초하이엔드용, 이거는 미들엔드용과 약간 고사양용 이렇게 되겠죠. 성능은 좀 떨어진다, HBM보다 많이. 네 번째, 그러면 HBM의 성능은 DDR의 몇 배이냐? 여기서 이제 DDR6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게 최신이라 그러니까. 그 GDDR의 아쉬운 점이 성능이잖아요. 핀당 대역폭이 뭐냐면 16기가비트거든요, 초당. 대역폭은 전송 속도. 몇 번 이야기했죠, 앞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서버용 D램의 핀 속도가 4.8기가비트라고요. 뭐 3배 이상 높은데, 근데 신호 버스 수, 그러니까 IO 수는 뭐냐면 GDDR 같은 경우 32개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거 곱하면요, 32 곱하기 2GB 하면 64GB가요. 요 DDR 칩 하나에 전송 속도 대역폭이 된다고요. 칩 용량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할 때 뭐 D램이 몇 기가냐 할 때 그 칩 용량. 요거는 전송 속도라고요. 왜냐하면 초가 붙어 있잖아요. GDDR6 같은 경우에 2GB입니다. GPU 주변에 HBM이 등장하기 전에는 GPU라 그러면은 요 주변에 삥 쌓아놓은 게 12개를 쌓았다고요. 요거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GDDR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12개를 하나의 칩셋으로 본다 이거죠. 그럼 아까 2GB이기 때문에 용량이 곱하기 12개 하면 24GB잖아요. 용량도 뭐 그렇게 크지가 않다. 과연 이거 가지고 GPU를 보필할 수 있겠느냐. 게임용 GPU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근용 있잖아요. GPU 같은 경우는 대응이 가능한데, 인공지능 고사양 GPU에는 이 DDR6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GDR을 적층해서 만든 게 HBM이잖아요. 쌓을 때 이제 이게 TSV라고 실리콘 간통 전극이라고 해서 구멍을 수직으로 뚫어서 여기에 구리 선을 넣어가지고 위아래 교통할 수 있게 만든 그게 이제 HBM이거든요. 그 HBM은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무려 IO 수, 버스 수가요 1024개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아까 핀당 그러니까 이 전송 속도가 초당 2GB라고 했잖아요. 요건 조금 모자라요. 초당 얼마냐면요 0.8GB입니다. 아마 이제 몇 가지를 희생했겠죠. 그래서 다리 하나당 0.8GB인데 다리가 1024개나 되기 때문에 토탈 성능은 819.2GB가 된다고요. 초당. 여기 아까 이제 얼마라고 했습니까? 64라고 했잖아요. 한 개당. 64에 몇 배입니까? 거의 뭐 12.8배. 그러니까 칩당 따지면요. 전송 속도 또는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한 대역폭은 그 12배를 넘는다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쌓아 놓은 거니까. 근데 희한하게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자사가 생산하는 A100이나 H100 주변에 HBM을 4개밖에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HBM의 수요를 좀 억제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4개밖에 쓰지 않아요. 칩셋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까 GDDR6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죠. 핀수가 32개니까 1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84개나 핀이 있다고요. 1번이 그렇고요. 칩 용량은 한 개당 2GB인데 12개니까 이거는 뭐 24GB로 확정이 됐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핀당 정보 속도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다리 한 개에다 초당 2GB라고 했잖아요. 네 번째로 대역폭, 총 대역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384개니까 요거에다 요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768GB 세컨드라고요. HBM 같은 경우 4개만 쓴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핀수가 몇 개냐? 한 개가 1024개인데 곱하기 4니까 4096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HBM의 용량은 뭐냐면요. 한 개 24GB예요. 왜냐하면 12개를 쌓았으니까 HBM3가 그러니까 2GB를 12개 쌓으면은 이게 24개지 않습니까? 4개니까 그래 24 곱하기 4는 96GB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핀당 용량이 아까 제가 6.4GB라고 했는데 바이트로 환산하면 0.8 바이트라고요. 네 번째가 자 4096에다가 곱하기 0.8을 하면 3276.8GB. 그래서 이게 GDDR의 4.27배가 됩니다. 물론 GDDR도 여기 아까 뭐 핀당 전송 속도가 2GB가 아니고 3GB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틀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성능은 4배 이상이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예측 기간마다 전망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많이 틀려요. 연초에는 열 디벨롭먼트라는 데서 2021년 이 회사 이제 HBM이요. 시장 규모가 2021년에 3억 2,500만 달러에서 27년에 13억 2,400만 달러로 늘어난다고 봤다고요. 이게 이것밖에 안 되냐 했는데 따끈따끈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데가 CT입니다. CT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 올해 HBM 규모가요 49억 달러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내년에는 얼마로 증가하냐? 3.12배인 153억 달러로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3배로 증가하는 거죠. 뭐 18조, 20조 되는 그런 시장이 된다는 거죠. 이제 올해부터 내년 갈 때는 3배로 늘어나는데 이제 내후년에는 약간 이제 증가율이 둔화돼서 2024년에는 243억 달러가 될 거다. 뭐가요? HBM이. 그래서 시장 규모가 우리 돈으로 31조가 될 거다. 31조 시장이 2년 만에 생긴다. 그리고 HBM 말고도 DDR5도 인공지능에 사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DDR5 중에서 AI 관련 매출을 감안한 AI 관련 DDR5를 보자고요. DDR하고 HBM을 합해서 따져보니까 2025년에 DRAM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근데 DRAM 전체 시장이 500조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0조 시장이 2025년에 들어선다. 아마 GDD라고요. 이게 비율이 뭐 한 뭐 7대 3이나 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맞아떨어지잖아요. 30조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70조는 DDR용 시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GDDR이 70조를 먹고 HBM 30조를 먹고 합해서 100조 시장이 2025년에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만약 이게 실현되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측 기간마다 전망이 틀린 거는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해가 갈수록 쇼티지가 나면서 GPU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병목 현상도 있어가지고 과연 생산이 되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예측 기간마다 전망이 틀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생산 전략인데, SK 하이닉스는 지난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픽 디램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전체 매출이 4조였기 때문에 20%는 8천억인데, 아까 뭐 7대3, 8대2 비율로 DDR하고 HBM하고 분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중에서 2천억 원 정도가 HBM에서 올렸다고 봐야 되지 않냐. 내년에는 이제 HBM3E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청주 공장이 증설되니까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 회사의 TC본드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가 대량의 수주를 받을 거라는 기사가 어제 나오기도 했잖아요. 삼성은 전체 매출에 얼마로 HBM으로 올리고 있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마존하고 구글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엔비디아한테 HBM3하고 GPU 패키징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HBM3하고요, GPU가 어떤 구조냐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고 이거를 COWOS 패키징을 하는 TSMC에 갖다 주면 그걸 나란히 인터포저라는 위에 한쪽에는 HBM, 한쪽에는 논리 칩, 요거를 패키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개사 연합인데 삼성은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왕큐로 하면 되지, 우리가 뭐 기술이 딸린 것도 아닌데 뭐하러 TSMC에 패키징을 맡기냐, 요 제안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HBM3E급을 지금 HBM3는 모조리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데 좀 자존심 상한다. 3E 그 다음 단계를 올해 9월부터 생산하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업계에서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TCB 기술이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도레이냐 세메스냐 지금 뭐 설왕설래 하거든요. 지금 TC본드를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냐. NCF 필름이라고 좀 한물간 기술인데 그래도 삼성에서 이거를 좀 더 디벨롭해서 쓸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요거를 NCF하고 TCB 결합을 해서 9월달에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안 될 때는 좀 파장이 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탄으로 쌓고 핀당 대역폭이 9.2 기가비트 초인 제품을 내년 초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요걸 2세대 HBM3라고 해서 야심차게 네이밍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조차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2E에서 삼성전자한테도 밀리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제품을 양산을 한다? 좀 믿기 힘들다 이런 반응이고요. HBM의 핵심 기술은 뭐냐? 바로 TC 본딩이죠. TC 본딩은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적층을 할 때 TSV하고 그 다음 범프를 잘 이용하고 언더필하고 납된 보조 자료, 이걸 플럭스라고 그러죠. 이거를 잘 선택한 다음에 본딩을 할 대상물의 위치를 잘 잡아서 여기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본딩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말만 하면 쉽죠. 문제는 이게 기술적인 난점이 굉장히 단계마다 많다고 합니다. TCB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좀 떨어지는 기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현장 공정을 보면요, 거의 하이브리드 본딩과 맞먹는 약간 못한 기술입니다. 이거 많은 이제 증권업계의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면 본딩 위치를 잡을 때 이게 얼라이먼트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정렬이고, 이 정밀도가 2마이크로미터입니다. 거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에 사용되는 정밀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밀도를 요구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원래 기술이요, 금속과 금속의 융합 본딩을 위해서 TC 본딩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과 열을 동시에 가해서
두 금속이 원자 단계의 결합으로 이게 전환되도록 만들었었는데, 이 기술이 최근 들어서야 TSV 다이 스태킹 하고요, 스태킹을 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다음 세대의 플립칩 패키징을 위해서 재정의됐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었다 원래는. 여기 보면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미코와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구조도를 제가 인포마켓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헤드 부분에 열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이게 헤드가 있어요. 이걸 달구고 요 밑에 스테이지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물건 올려놓잖아요. 물건 올려놓고 이 헤드 부분에 열이, 이거 보시면 밑에 부분만 300도 이상으로, 미코는 400도 이상으로 급속 가열을 하는데, 요 외에는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적외선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게 열 차단을 또 잘 해서 굉장히 어렵다, 기술이. 열 조정도 잘해야 되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압력 조절도 돼야 돼서, 여기 보면 이제 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촉하려고. 이게 눌렀을 때 딱 이게 열로 이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면 압력이 좀 감소하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래 사진 보시면 TC 본딩이 정말 예쁘게 되어 있는데, 메슬 리플로는 정말 엉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엄청난 하이엔드 기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 아홉 번째, 이게 결론이죠. HBM 수급 문제만 풀리면 뭐가 달라지나. 결론적으로 HBM을 만드는 데는 거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급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가 HBM3E를 얼마나 빨리 또 안정적으로 생산해내느냐에 따라서 GPU의 시장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산을 안정적으로 해낼 수만 있다면 생각보다 훨씬 파장이 클 거라고 보이거든요. 워낙 기술이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위상하고 TC 본드를 생산하는 한미 반도체의 기술력이 나란히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말만 TC 본딩이지 거의 하이브리드 본딩에 준하는 기술이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